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트랜서핑 강도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경우에 4주 전에 전 국민 자가 격리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 레벨 4라고 해가지고 국가 경보 단계 중에서 최고 단계를 발령을 한 것이죠. 4주 동안 전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생활을 했는데요. 벌써 4주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했는데 일주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우리 모두가 집에 머무르는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레벨 3로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집에 머무르라는 것이 강조가 되겠고, 다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일반 음식점 같은 것은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 외의 업종들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큰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생활하는 게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무튼 뉴질랜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잘 내렸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잘 따라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뉴질랜드에 사는 현지인들을 키위라고 부르죠. 키위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과일을 먼저 떠올리는데, 키위는 세 가지 의미가 뉴질랜드에서 있죠. 첫 번째는 뉴질랜드의 대표 조류 새인 키위새가 있습니다.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 새이고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고 조용함, 밤에만 몰래 이렇게 밖에 나오고 낮에는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키위의 의미가 뉴질랜드 현지인들, 뉴질랜더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을 또 키위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뉴질랜드 사람인 키위의 성향이 키위새의 성향하고 좀 비슷해요. 키위새의 성향이 약간 은둔형이고 좀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잡한 거 막 여럿이 함께 하고 뭐 번잡한 거 싫어하고 조용히 나왔다가 조용히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키위새의 성향이 빛난 자가격리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4주 동안의 격리 생활을 답답해하지 않고 굉장히 나름대로 잘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많이 차단이 돼서 현재는 한 자리 숫자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제로 상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 지금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 데는 이 나라가 그렇게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잘 구비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위 새와 같은 성향을 가진 키위 현지인들이 그 성향을 잘 살려서 격리 기간을 지혜롭게 즐겁게 잘 보낸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어진 환경을 잘 즐긴 것 같아요. 여론에 따르면은 얼마든지 더 연장해도 괜찮다 이런 여론이 있던데, 경제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금씩 다시 일상을 오픈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또 변수가 되겠죠. 아무튼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도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바딤 젤란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영상 댓글로 제가 올려놨죠. 이 사태에 대해서 소위 음모론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워낙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지나치게 갖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잘 지켜보고 항상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솟아날 구멍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것이 가능태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환경이 아무리 유도전이가 우리를 빨아들이려고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이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 허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민족인데 상대적으로 해외에서는 한국의 그러한 배달 문화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버이츠라고 그러죠. 우버이츠. 이것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에서 우버이츠를 통한 배달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한국 배달 문화를 따라가기는 힘들죠. 상당히 한국이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러한 우버이츠가 또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질랜드에도 우버이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버이츠가 조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태가 지나면서 이 사회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변화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론으로 또 얘기를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상담 사연도 보내주셔서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요즘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받은 카톡 내용이나 메일 또는 댓글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격려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트랜스서핑을 현실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심리맨님 영상 복습하고 들으면서 지내는데 펜듈럼에는 조금 벗어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번 늦는 친구가 있는데 화를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존재하게 하라 라는 트랜스서핑 규칙에 따라서 그냥 기다렸는데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짜증이 나더라도 잘 날려버리고 그 시간을 잘 쓰고 있습니다. 펜듈럼에서 벗어난 삶이 마음도 편하고 늘 현실은 창조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세상이 늘 저를 지켜주고 반기는 것 같고 트랜스서핑은 정말 위대한 과학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의 사연은요. 어제 일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지더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는 점점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니 불안, 걱정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트랜스서핑 책에서 관련된 부분을 읽고 영상을 보니까 아, 이게 펜듈럼에 포획된 거구나 싶어서 어디에 중요성이 들어갔을까 종이에 적어보았죠.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잘하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왜 더 잘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왜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하면서 중요성이 들어간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바로 중요성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늘 하듯이 명상을 하니까 아말감의 본선으로 다시 돌아와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진짜 와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 다음 분 사연입니다. 며칠 전부터 내내 맴도는 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존재하게 하라 라는 트랜스서핑 규칙입니다. 상대에게 감정이 올라올 때 살펴보면 저에게 중요성이 들어가 있었더군요. 큰애, 엄마, 고객, 사무실 사람들 등등 그리고 지인 소식 모두에게서 저 자신을 보았어요. 감정이 꿈틀거리면 왜 불쾌할까? 내 에너지가 쏠리는 걸 보니 내 중요성이 작동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상대에 대한 불편, 불쾌함보다 그냥 내 안에서 불러온 그 감정들을 인정하는 게 되더라고요. 어떤 건 바로 그 즉시 되고 어떤 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이건 펜듈럼이야, 통과시켜야 돼, 이렇게 애써 외면하는 것과는 느낌이 확 달랐어요. 그냥 인정하고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 물론 이러다가 내일 또 울컥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이 한 겹 한 겹 쌓이면 내 것이 되겠죠? 실타래 같은 얇고 가는 나무 겹들이 두꺼운 가지를 만들듯이 말이에요. 다음 분 사연입니다. 요새는 상대로부터 어떤 감정이 생기면 저건 내 속에 있던 감정으로 생긴 거려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대는 나의 거울이고 신호등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를 발췌를 해서 읽어드렸는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현실 생활에서 펜듈럼을 알아차리고 중요성을 찾으니 중요성이 낮아지고 펜듈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체험을 한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존재하게 하라는 트랜서핑의 규칙을 떠올리고 적용을 해보니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내 태도를 점검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히 잘 트랜서핑을 일상에서 적용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고 또 허락이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례 있으면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공유하고 하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또 중요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지향을 하고 계속 꾸준히 지속을 하시되 거기에서 멀어진 경험들, 소위 실패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전면 부정하시거나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고 여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선형으로 우리는 상승하고 변화한다. 똑같은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방향의 성장과 변화, 발달이 정확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론을 그만하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2페이지만 나갈 거예요. 2페이지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나갔던 이야기에 이어서 책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의도의 에너지. 의도의 에너지는 몸을 가지고 살죠. 신체 에너지가 있죠. 생리적인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 몸은 건강하고 우리 체력이 튼튼할 때 이러한 몸의 에너지가 강화가 되고 이런 신체 에너지가 우리의 활력소가 되죠, 일상에.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도의 에너지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오라장, 에너지장, 보호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운이 우리를 통과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두텁고 부드럽고 밝게 빛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우리가 이 에너지 보호막이 약할 때는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 안 좋은 기운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까지도 질병으로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양방면이 함께 가는 거라고 했죠. 생리적인 에너지와 의도의 에너지는 함께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가느냐 악순환 구조를 가느냐, 그 두 갈래길이 있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하든지 하강하든지 퇴보하든지 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너지를 계속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생리적인 에너지야 나이가 들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쇠퇴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앞당겨서 쇠퇴시키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질병에 시달려서 이러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건강과 체력을 할 수 있는 한 지속하고 유지함으로써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필요하죠.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의도의 에너지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의 에너지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쇠퇴하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기까지 계속 발달하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에 의해서 늙었다, 뭐 이젠 끝났다, 젊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세포를 죽이는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발달하고 혼이 발달하고 영이 발달하는 전인적인 발달 곡선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발달 과정에 우리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보호막에, 에너지 보호막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도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 기법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도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태 공간을 마음껏 이용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책으로 볼게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도 지겹지 않게 들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시 들을수록 계속 새겨지고 또 새로운 게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첫째로 필요한 조건은 충분히 높은 에너지 수준이다. 이것이 없이는 트랜서핑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 문장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책을 보면서도 이 문장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트랜서핑을 마법처럼 내가 빨리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이런 것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균형 잡힌 태도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확실하게 익히고 갈 필요가 있는데,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갖지 못하면 트랜서핑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트랜서핑을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정신치료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복원시키거나 아니면 강화시키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있다, 또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 그것이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에너지가 보강됐다면 그 다음엔 트랜서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딘 도끼로 계속 나무를 패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예요. 네, 그래서 203페이지로 가시면, 어제 이 두 페이지를 한 거예요. 20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 보이는 노파를 상상해보라, 이런 얘기 나오죠. 나이가 들면은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요. 생리적 에너지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총명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여전히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70, 80 어르신인데 목소리의 음성에도 힘이 있고 눈동자를 보면은 총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고요. 뉴질랜드에 그러한 노인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고 의도 에너지도 강해서 나이가 90세이신데 정정하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신체적으로만 건강했단 말이 아니라 여전히 대화를 해보면 나이가 90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의도의 에너지와 생리적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렇게 나이를 드는 것은 전혀 젊은 애늙은이라고 하죠. 젊은 청춘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 에너지가 낮은 수준, 그리고 신체 생리 에너지 역시도 낮은 수준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떠오르는 유명인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이가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젊음의 에너지, 생명력, 총기, 이런 호기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유명인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 도올 김용옥 이런 이름 거론을 하면 이제 또 정치적인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좌우 이념이 있어가지고 또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이회수, 늦은 나이에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누린 분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제가 트랜스퍼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러한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걸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또 이어령, 아주 유명한 석학이죠. 이어령 교수님, 그리고 개그맨 전유성, 요즘에 또 그 한국인의 식탁인가요? 음식 기행 프로로 유명한 최불암 등등등등등, 공통적으로 여전히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젊음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젊음의 에너지는 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리적 에너지, 의도의 에너지 모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기를 멈출 때 생명력과 창조적인 힘이 위축된다. 밑에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양 무심하고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한다. 그런 사람들이 일찍 늙어간다.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뭔지. 내가 왕년에는, 내가 그때는 이러이러했지. 그 말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잘 나갔을수록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스스로를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나는 그때 끝났다, 이걸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그 말은 뭐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역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젊은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젊은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젊은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면 젊음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싱싱한 에너지, 총명한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뒤돌아보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은 뭐냐? 과거를 파먹고 거기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과거를 추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파먹고 거기에 머물진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것이죠. 항상 앞을 보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의 인생이 이 물리적 공간,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점점 나의 인생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세계의 문을 열고 끊임없이 우리 발달곡선이 혼을 지나 영을 우리가 통해서 끊임없는 발달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전진할 것이 무한해요. 사실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요. 끊임없이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념을 갖고 나이를 드는 것, 그것이 싱싱하고 젊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3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오늘 조금 더 전진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203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나가는 얘기는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도 에너지를 어떻게 고양시킬 것이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의도 에너지는 없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있다. 이미 있는데 그것이 다 새나가고 있다. 소진되고 있다. 소모되고 있다. 어디에 엉뚱한 곳에. 이 새는 구멍을 먼저 찾아서 막아야 된다. 소모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만 막아도 에너지가 충분하다. 왜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과 같냐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주전자가 있습니다. 주전자 안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빈 잔이 있어요. 이게 1번. 2번은 뭐예요? 물, 호수. 이 안에 잔을 던졌어요. 집어넣었어요. 이 안에 있는 잔은 물이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잔에 마개가 덮여 있는 거. 그렇지 않다면 이 잔은 항상 흘러 넘치는 잔이 됩니다. 근데 1번은 뭐예요? 이 물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이죠.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줘야만 돼요.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항상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의도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에너지가, 주파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다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송신은 계속되는데 수신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또는 계속 우리 그 팥쥐, 콩쥐 팥쥐 얘기 나오잖아요.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계속 뻗어도 새나가니까 두꺼비가 와서 막아버리니까 이제 물을 채울 수 있었잖아요. 새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 에너지가 새나가는가? 새나가는 에너지를 찾아보자. 이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204페이지와 2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새나가는 구멍은요, 의무와 제약.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얘기예요. 의무와 제약은 왜 생기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스스로 만든 목표가 아니라
남들이 세워준 목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목표, 그런 목표를 내 목표로 설정하고 하려고 할 때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워지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는 구멍이 생겨요. 에너지가 다 빨려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만든 약속, 가야 되니까 나가는 모임, 이런 것들은 다 엮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 거기서 또 새나가요. 하기 싫은데 하니까. 한마디로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모든 것은 여기에 걸립니다. 그것은 다 새나가는 구멍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약속, 모임을 만들지 마세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막 걸치는 거 있죠? 이런 거 너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걸쳐놓은 거 자체로도 에너지가 계속 소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혹시 몰라가지고 이렇게 팔로우하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팔로우 해가지고 걸쳐놓기만 해도 거기서 오는 정보가 나를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걸 정리하시라는 거죠. 정리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의무와 제약입니다. 왜 그 노래 있죠?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가사에 보면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새나가는 구멍입니다. 안 하면 안 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이 내 목표가 아닌데 하는 목표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금연, 금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끊는 거. 내게 아닌데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좋아. 근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벌어지는 거죠. 싫으면서 술을 마시고 마시는 게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시고 담배 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담배 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맛있게 술을 드세요. 맛있게 담배를 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독서, 책을 남들이 막 읽어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바캉스 시즌에 책 한 권은 떼야지.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하는 거. 이게 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또 영어 공부, 어학 공부. 먼저 왜 하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 목표인가? 내 필요가 있는가? 그러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게 아니거든. 해야 되거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거든, 문제는. 그러니까 그 모순에서 계속 사념체가 방사돼가지고 잉여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중요성만 높아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짐을 다 내 던지시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원봉사 하는 것조차도, 남을 구제하는 것조차도 이런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해도 누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마음을 편히 사십시오. 소위 부채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채의식. 안 하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왠지 미안한 감이 들고 죄책감, 자책이 들고 이게 다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의무 제약에서 나온 행동을 최대한 뿌리치셔야 돼요. 옛날에 386 세대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냥 86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동권 세대라고 그러죠. 부채의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그 거리에 나가서 민주화를 위해서 나는 투쟁을 하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 부채의식 때문에, 이런 의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당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념과 관련된 거는 10년 이상이 가기도 하고 평생 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실천하지 못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느니 차라리 무계획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짐을 지우지 마세요. 생활계획표 이거 알죠? 원 딱 만들어가지고 10시에 자고 아침 7시에 기상하고 뭐 밥 먹고 탐구 생활하고 이거 만들어서 지킨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만드는 데는 재밌죠? 지키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깝깝한지. 계획을 위한 계획은 아예 세우질 마시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정말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세우세요. 그게 내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으니까. 제대로 망가져 본 사람이 제대로 달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망가지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바닥을 치거나 확실하게 휴식을 취해야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도저도 아닌 사랑을 하느니 확실하게 사랑을 하든가 확실하게 증오를 하든가 그걸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하기 싫은데 미루면서 또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새 책을 샀어요. 공부해야지. 근데 책상 위에 이렇게 얹어놔요. 해야지 하면서 한 번 보고 해야지 하면서 한 번 보고 해야지 하면서 한 번 보고 근데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이 책을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쳐다보면 하기 싫어져요. 이게 다 사념이 방사돼서
오히려 저항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책을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고 마음이 생기면 그때 끄집어내세요. 보이는데 놔두면서 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 안 하게 되는 일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내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새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인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30, 40대 직장인들, 특히 남성들은 더 이게 심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제가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오늘 못하겠네요. 새 나가는 구멍 첫 번째만 오늘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새 나가는 구멍은 의무감, 그리고 어떠한 스스로를 속박하는 제약, 타인의 목표, 이런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에너지, 의도 에너지가 새 나가는 구멍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짊어진 짐입니다. 부담스러운 것들,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목표와 관련해서 현실과 유리된 목표, 과도한 목표를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 내가 계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10계단을 오르려면 1계단부터 가야 되는데 1계단도 오르지 않으면서 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저 위에 있는 10계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계획을 없애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1계단 1계단 계획을 세워서 공략을 하든지. 트랜스피깅 규칙 중에 하나가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럽니까? 행동과 생각이 함께 가야 그것이 의도가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념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념체가 깊어지면 펜듈럼이 되는 거예요. 펜듈럼이 된 순간 나는 뭐예요? 이 펜듈럼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생각을 시작했는데 나중엔 내가 만든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계속 나를 괴롭혀요. 너 해야지. 이미 펜듈럼에 사로잡히면 나는 무기력해져 있단 말이에요. 행동화가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 모순적인 에너지를. 계속 해야지 하는 의무감을 계속 건드리고 그 다음에 못하면 뭐예요? 자책, 이걸 또 끄집어내요. 그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 펜듈럼의 악순환. 의도 에너지의 선순환이 아니라 의도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펜듈럼의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찾아내십시오. 내 생활에 얼마나 많은 의무와 제약이 나를 옥죄는지.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